인간이란 어찌나 풍향계처럼 변덕스러운지. 더 이상 사람을 사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는 마침내 딱 맞는 곳을 찾아내서 그 행운에 감사했건만 나라는 나약한 녀석은 저녁 어스름까지 계속 무기력과 고독에 맞서 싸우다가 결국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정부인 딘 부인이 저녁 식사를 가져왔을 때 집에 꼭 필요한 물건은 없는지 알고 싶다는 구실로 식사하는 동안 옆에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내 옆에 앉아서 활기를 북돋아주거나 내가 잠들도록 진정시켜줄 일상적인 수다를 떨어주길 진심으로 바랐다. 여기에 사신 지 꽤 오래되었죠? 내가 대화를 시작했다. 16년이라고 했던가요? 18년이에요. 예전 마님이 시집 올 때 시중 들러 따라왔다가 마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주인님께서 이곳에 집안일을 맡기셨지요. 그랬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무래도 그녀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그다지 수다를 떠는 사람이 아닌 모양이었다. 사실 그런 이야기는 내게 흥미롭지 않았다. 하지만 딘 부인은 잠시 동안 양쪽 무릎에 주먹을 얹은 채 불그스레한 얼굴로 골똘히 생각하더니 불쑥 말했다. 그 뒤로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지요. 그동안 많은 변화를 받겠군요. 그랬지요. 불행한 일도 많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 주인집 가족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자.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대화를 시작하기 딱 알맞은 주제야. 그 예쁘장한 어린 미망인이 이 지역 사람인지 아니면 대개 그렇듯이 이 억센 토박이들이 한 식구로 인정하지 않는 외지인인지 그녀가 어찌 살아왔는지 궁금하군. 이런 생각으로 딘 부인에게 히스클리프 씨가 왜 드러시크로스 저택은 세놓고 위치로 보나 집으로 보나 여기보다 훨씬 못한 곳에서 살고 있는지 물었다. 이 저택을 유지할 만한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내가 물었다. 돈이야 많죠. 그녀가 대답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매년 돈이 불어나는 걸요. 당연히 이보다 훨씬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은 충분히 많아요. 하지만 엄청난 구두쇠여서 애초에 여기서 살 마음이 있었더라도 적당한 세입자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자마자 몇백 파운드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차마 놓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외톨이로 사는 사람이 그토록 재산에 욕심이 많다는 게 이상할 정도지요. 그에게 아들이 있었던 모양이던데요. 네, 하나 있었지만 죽었어요. 그럼 그 젊은 히스클리프 부인이 죽은 아들의 아내였나요? 그렇지요. 그 부인은 원래 어디 사람인가요? 그분은 돌아가신 마님의 따님이세요. 그분의 처녀적 이름은 캐서린 린튼이지요. 제가 그 가여운 분을 키웠답니다. 저는 히스클리프 씨가 이 집으로 이사 오길 정말 바랐답니다. 그랬다면 함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뭐라고? 캐서린 린튼? 내가 놀라서 소리쳤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니 유령으로 나타났던 캐서린은 아닌 게 확실했다. 그렇다면 이 집의 예전 주인의 성이 린튼이었나요? 이어서 내가 물었다. 그렇지요. 그럼 언쇼는 누구지요? 히스클리프 씨와 함께 살고 있는 헤어튼 언쇼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은 친척 사이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돌아가신 린튼 부인의 조카지요. 그럼 그 젊은 부인과는 사촌간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게다가 그녀의 남편도 그녀와 사촌지간이었어요. 한쪽은 외가 쪽이고 다른 한쪽은 친가 쪽이었어요. 히스클리프 씨가 린튼 씨의 여동생과 결혼했거든요. 워더링 하이츠 거실의 현관문 위에 언쇼라고 새겨져 있더군요. 유서 깊은 가문인가요? 아주 유서 깊은 가문이지요. 헤어튼 씨는 언쇼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랍니다. 이 집, 그러니까 린튼 가문의 마지막 자손이 캐시 아가씨인 것처럼 말이죠.
워더링 하이츠에 가셨나요? 죄송하지만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히스클리프 부인 말인가요? 아주 건강해 보이고 예쁘던걸요. 하지만 그리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요. 저런 그럴 테죠. 그럼 그 집 주인은 어떻던가요? 약간 거친 사람 같았어요. 딘 부인 그 사람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않나요? 톱날같이 거칠고 차돌같이 단단하죠. 그분과는 가까이 지내지 않는 편이 좋을 거예요. 그렇게 거친 사내가 되기까지는 분명 인생에 굴곡이 있었을 테지요.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남의 둥지를 가로채는 뻐꾸기나 다름없죠. 그 사람에 대해서라면 전부 알고 있어요. 다만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군지, 처음에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만 빼고요. 헤어튼 씨는 깃털도 나지 않은 새끼 종달새처럼 쫓겨났어요. 그 불쌍한 청년은 자기가 속아서 다 빼앗겼다는 것을 이 지역에서도 혼자만 모르고 있죠. 그럼 딘 부인 좋은 일 하는 셈치고 그 사람들 얘기 좀 들려줘요. 지금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올 것 같지가 않으니 1시간만 앉아서 이야기를 해주시오. 물론 이야기해드리죠. 우선 바느질감을 가져올게요. 그러고 나서 원하시는 만큼 앉아 있을게요. 그리고 감기에 걸리셨던데 떨고 계시더라고요. 감기를 이기려면 죽을 좀 드셔야 해요. 쓸모 있는 부인이 서둘러 나가고 나는 난로불에 더 가까이 가서 웅크리고 앉았다. 머리에서는 열이 났고 몸에서는 한기가 느껴졌다. 게다가 온 신경과 뇌는 얼이 빠질 정도로 흥분해 있었다. 그래서 불쾌하다기보다는 어제와 오늘의 일들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까봐 여전히 조금 두려웠다. 잠시 후 그녀는 김이 나는 죽 한 사발과 바느질 바구니를 들고 돌아와서는 난로 선반에 사발을 놓고 의자를 끌어당겼다. 아무래도 내가 사교적인 사람인 것 같아서 기뻐하는 듯했다. 제가 이 집에 와서 살기 전에는 그녀는 내가 이야기를 해달라고 재촉하기 전에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어머니가 헤어튼의 아버지인 힌들리 언쇼 씨의 유모였기 때문에 거의 항상 워더링 하이츠에서 지내서 저도 늘 그 집 아이들과 함께 놀았지요. 잔심부름을 했고 건초 만드는 일을 거들기도 했고 누구든 일손이 부족하면 바로 도울 수 있도록 농장에서 어슬렁거리곤 했답니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아침이었어요. 제 기억에 추수를 막 시작하려던 때였는데 당시 워더링 하이츠의 주인이셨던 언쇼 씨가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오셨어요. 조셉에게 그동안 할 일을 당부하고는 저와 힌들리 도련님, 캐시 아가씨와 함께 죽을 먹고 있는 곳으로 오셔서 자기 아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내 귀여운 아들아, 난 오늘 리버풀에 간단다. 무얼 사다 줄까? 갖고 싶은 걸 말해보렴. 하지만 거기까지 걸어갔다 와야 하니까 작은 물건이어야 해. 리버풀에 다녀오려면 90km를 걸어야 한단다. 아주 먼 거리지. 힌들리 도련님이 바이올린을 갖고 싶다고 하자 주인님은 캐시 아가씨에게 물으셨지요. 당시 아가씨는 6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였지만 마구간에 있는 어느 말이든 탈 수 있었기에 채찍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주인님은 제게도 묻는 것을 잊지 않으셨답니다. 이따금 엄하기도 하셨지만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주인님은 저에게 주머니 가득 사과와 배를 사오겠다고 약속하신 다음 아이들에게 입맞춤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는 출발하셨어요. 주인님이 안 계신 사흘은 우리 모두에게 긴 시간이었답니다. 어린 캐시 아가씨는 아버지가 언제 오시냐고 자꾸 물었죠. 언쇼 부인은 주인님이 사흘째 저녁 식사 시간에는 오실 거라고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1시간 또 1시간 미루셨죠. 하지만 주인님은 돌아올 기미가 안 보였고 결국 아이들도 대문까지 가서 기다리는 일에 지쳐버렸어요.
그리고는 날이 어두워졌죠. 언쇼 부인은 아이들을 재우려고 하셨지만 아이들은 자지 않겠다고 울상을 하고 떼를 썼어요. 11시쯤 되어서야 주인님이 문 걸쇠를 조용히 올리고 들어오셨어요. 주인님은 의자에 털썩 앉아 웃으시고는 신음소리를 내며 피곤해 죽을 지경이니 모두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영국 땅을 다 준다고 해도 다시는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여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막판에 죽을 고생을 했지. 주인님은 벗어서 팔에 걸치고 온 외투를 펼치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여태 살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은 처음이야. 그래도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고 받아야만 하오. 마치 악마에게서 받은 듯 까맣긴 하지만 우리는 그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캐시 아가씨의 머리 너머로 외투 안을 들여다보니 꾀재재하고 남루한 옷차림의 검은 머리 소년이 있었어요. 걷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큰 아이였지요. 아이는 캐시 아가씨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바닥에 내려선 그 아이는 주위를 빤히 둘러보더니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만 계속 반복해서 내뱉었죠. 저는 덜컥 겁이 났고 마님은 당장이라도 그 아이를 밖으로 내던질 기세였어요. 마님은 집에도 먹여 살릴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집시 녀석을 데려올 생각을 했느냐. 그 아이를 어쩔 작정이냐. 혹시 미친 게 아니냐고 발끈하셨죠. 주인님은 사정을 설명하려고 하셨지만 너무 피곤해서 반쯤 돌아가신 것 같았고 마님은 계속 쏘아붙이고 계셔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별로 없었어요. 아무튼 주인님이 리버풀 거리에서 집도 없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말 못하는 아이를 발견해서 아이를 안고 사람들에게 보호자가 누구냐고 물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여비도 넉넉지 않은 데다 시간도 빠듯해서 주인님은 허튼 돈을 쓰기보다는 얼른 집으로 데려오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 아이를 발견한 이상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죠. 결국 마님의 불평이 잠잠해지자 언쇼 어른은 저한테 그 아이를 씻긴 다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서 아이들과 함께 재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힌들리 도련님과 캐시 아가씨는 소동에 가라앉을 때까지 얌전히 보고 듣기만 하다가 평화가 찾아오자 아버지가 사오겠다고 약속한 선물을 찾으려고 주인님의 주머니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힌들리 도련님은 14살이나 먹었지만 코트 안에서 산산이 부서진 바이올린 조각들이 나오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캐시 아가씨는 주인님이 낯선 아이를 살피느라 채찍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는 아이에게 화를 내며 침을 뱉었어요. 그 때문에 버릇을 고쳐주려는 아버지에게 따끔하게 한 대 맞았지요. 두 아이는 침대는 고사하고 그 아이를 방에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고 저도 철이 없던 때라 다음날 아침에는 그 아이가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층계참에 그대로 놔두었어요. 우연인지 목소리를 듣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주인님의 방문까지 기어갔고 언쇼 어른이 문 앞에서 그 아이를 발견하셨어요. 어째서 그 아이가 거기에 있는지 제게 물으시자 저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비겁하고 무인정하다는 이유로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히스클리프는 그렇게 그 집에 처음 오게 되었던 거랍니다. 쫓겨났다고는 하지만 영원히 쫓겨난 건 아니라고 여기고 제가 며칠 뒤에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아이에게 히스클리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더라고요. 히스클리프는 어렸을 때 죽은 그 집 아들의 이름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 아이의 성이자 이름이 되었지요. 캐시 아가씨와 히스클리프는 벌써 친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힌들리 도련님은 여전히 그 아이를 싫어했고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저는 힌들리 도련님과 함께 그 아이를 골려주고 못되게 굴었어요. 그때 저는 그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모를 만큼 철이 없었고 마님도 그 아이가 괴롭힘을 당할 때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괴롭힘 당하는데 이골이 났었던지 히스클리프는 무뚝뚝하고 잘 참는 아이 같았어요. 그는 힌들리에게 얻어맞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지요. 저한테 꼬집힐 때에도 눈을 크게 떴다가 숨을 한 번 들이쉬며 마치 우연한 사고로 다쳤기 때문에 누구도 탓할 수 없다는 듯이 행동했답니다. 히스클리프가 이렇게 참는다는 것을 아신 언쇼 어른은 당신 아들이 그 아이를 못살게 구는 모습을 볼 때면 몹시 화를 내셨어요. 압이 없는 불쌍한 아이라고 하시면서요. 언쇼 주인님은 이상하게도 히스클리프를 좋아하셔서 그의 말이라면 뭐든지 다 믿으셨지요. 그 점은 사실이에요. 그는 말수가 거의 없었던 데다 하는 말은 대부분 진실이었죠. 고집센 말괄량의 캐시 아가씨보다 그를 훨씬 더 귀여워하실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히스클리프는 처음부터 집에서 반감을 사게 되었어요. 2년도 채 못 되어 언쇼 부인이 돌아가시자 힌들리 도련님은 제 아버지를 자기 편이 아니라 자신을 억누르는 폭군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히스클리프를 아버지의 애정과 자기의 특권을 가로챈 도둑놈으로 여겼지요. 항상 자기가 입은 피해를 곱씹으면서 더욱 억울해했답니다. 저도 한동안은 힌들리 도련님 편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홍역에 걸려 제가 아이들 간호와 집안 살림을 동시에 맡게 되었을 때부터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히스클리프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아파서 병세가 아주 심했을 때에는 제가 침대 머리맡에 계속 있어주기를 원했어요. 제 생각에 그 아이는 제가 무척 잘해준다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짐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여태껏 돌본 아이 중에 그 아이만큼 얌전한 아이도 없었어요. 주인집 두 아이와는 다른 모습을 본 뒤부터 그 아이를 싫어하는 마음이 누그러들더군요. 캐시 아가씨와 힌들리 도련님은 간호하는 내내 저를 몹시 괴롭혔지만 그 아이는 마치 양처럼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 아이가 저를 힘들게 하지 않은 건 온순해서가 아니라 강인해서였죠. 히스클리프는 병을 이겨냈고 의사선생님은 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면서 병 간호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칭찬을 들으니 자랑스러웠고 그 아이 덕분이어서 좀 부드러워졌지요. 이렇게 해서 힌들리 도련님은 마지막 동지를 잃었답니다. 그래도 히스클리프를 무턱대고 좋아할 수는 없었어요. 제 기억에 따르면 그 아이는 주인님의 애정에 고마운 기색을 내비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대체 왜 주인님이 그 무뚝뚝한 아이에게 사로잡히셨는지 의아할 때가 많았죠. 히스클리프는 은인에게 불손했다기보다 둔감했어요. 또한 주인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고 말만 하면 집안 사람들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걸 알았죠. 예를 하나 들자면 제 기억으로 언쇼 주인님이 교구 품평회에서 망아지 2마리를 사서 사내 아이들에게 1마리씩 나누어 주신 적이 있었어요. 히스클리프가 더 좋은 망아지를 갖게 됐는데 곧 절름발이가 됐어요. 이를 발견한 히스클리프는 힌들리 도련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망아지를 바꿔줘. 내 망아지는 마음에 안 들어. 바꿔주지 않으면 이번 주에 나를 3번이나 때렸다고 너희 아버지에게 이를 거야. 그리고 어깨까지 멍든 팔을 보여줄 거야. 하지만 힌들리 도련님은 혀를 내밀어 보이고는 뺨까지 때렸어요. 당장 바꿔주는 게 좋을 거야. 그 아이는 마구간에서 문으로 도망가면서도 끈질기게 말했어요. 결국 바꿔주게 될 거야. 내가 맞았다는 사실을 말하면 더 심하게 맞을 테니까. 꺼져버려 이 개자식아. 힌들리 도련님은 감자나 건초의 무게를 다는 데 쓰는 저울추를 던지겠다고 위협하면서 소리쳤어요. 던져봐. 어디. 그 아이가 계속 서서 대답했어요. 그러면 네가 아버지만 죽으면 나를 문 밖으로 쫓아낼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고 할 테니까 이 말을 듣고 너희 아버지가 너를 당장 쫓아내지 않을지 어디 두고 보자고. 힌들리 도련님은 저울추를 던져버렸어요. 아이는 가슴에 저울추를 맞고 쓰러졌죠. 숨이 가쁘고 창백했지만
바로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제가 말리지 않았으면 그 아이는 그대로 주인님께 가서 누가 그랬는지 넌지시 이르면서 자기가 당한 일을 하소연해서 복수했을 거예요. 내 망아지 가져가 이 집시놈아, 어린 언쇼가 말했어요. 망아지가 내 목을 부러뜨리기를 기도할 테니 가져가서 되져버려 거짓골을 한 도둑 같으니 아버지를 꼬여내서 재산을 전부 빼앗아가 버려. 나중에 네가 악마의 자식이었다고 정체만은 밝혀 망아지를 가져가서 머리나 걷어차여라. 히스클리프는 망아지를 풀어서 마구간에 자기 칸막이로 옮겨 놓았어요. 그가 망아지 뒤로 돌아가고 있을 때 하던 말을 마친 힌들리 도련님이 그를 밀쳐서 말에 발치에 넘어뜨리고는 자기 바람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새도 없이 재빠르게 달아났어요. 히스클리프가 어찌나 차분하게 일어서서 자기 할 일을 하던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장과 그 이외의 것들을 모두 바꾸고 건초더미에 앉아서는 심하게 얻어맞는 바람에 일어난 현기증을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가라앉혔어요. 제가 히스클리프의 멍이 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그는 순순히 동의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이상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었던 거죠. 그는 그런 소동을 겪고도 좀처럼 불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앙심을 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완전히 속았던 거죠.